2023년 10월 25일 한밤중에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진 익명의 전화 한 통이 긴급 호출센터의 접수원을 놀라게 했습니다. 전화 속 남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세인트 앤드류 대성당학교 체육관 화장실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장난 전화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인 장소와 설명이었습니다. 접수원은 본능적으로 이 전화가 단순한 장난이 아닐 수 있음을 느끼고 즉시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이 학교 체육관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한 젊은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임이 없었고 이마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긴박한 상황을 암시하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 학교의 수구 코치인 릴리 제임스로 밝혀졌습니다. 운동선수로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줬던 그녀의 삶이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누구의 손에 의해 그 빛나던 젊은 생명이 이토록 잔혹하게 꺾인 것일까요? 그리고 익명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왜 자신의 신원을 숨기며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의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세인트 앤드류 대성당 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포함된 종합학교로 1885년에 설립된 이래 시드니의 중심부에서 명성을 쌓아온 전통 깊은 교육기관입니다. 번화한 중앙 비즈니스 구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시드니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만큼 그 위상 또한 높습니다. 2023년 10월 25일 새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학교는 고요했지만 어딘가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수색은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빛 속에서 시작되었고 시간이 흐르며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수색팀은 학교 체육관 내 화장실에서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현장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전날 저녁에 머리 부위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익명의 신고 전화는 이 끔찍한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알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체육관 전체를 봉쇄하고 더 많은 형사들을 현장으로 호출했습니다. 학교는 즉각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아직 학교 내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였으며 그의 도주를 막고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즉시 모든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해 사건의 경위를 알리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학교가 휴교될 것임을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시험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찰이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부모들에게는 이번 사건에 학생들이 연루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기 위해 철저히 조사에 나섰습니다. 체육관 내외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던 중 사건 당일 저녁 7시경 피해 여성이 체육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 뒤를 이어 한 남성이 화장실로 들어갔고 약 1시간 후 그 남성은 혼자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망치로 보이는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의 어둠과 감시 카메라의 각도 탓에 남성의 얼굴은 흐릿하게 찍혀 있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남성의 체격과 행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그는 학생이 아니라 학교의 교직원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학생들은 모두 귀가한 상태였으며 몇몇 교직원들만 학교에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체육관에서 근무 중이던 교직원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교직원은 저녁 무렵 체육관 화장실 근처에서 한 남성이 혼자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 그 남성이 누구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과 교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해당 교직원들은 모두 자신의 근무 구역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의 용의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세인트 앤드류 대성당 학교에서 시간제 수구 코치로 일하고 있던 릴리 제임스였습니다. 릴리는 단순히 코치로서가 아니라 다방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며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릴리는 당시 21세로 뛰어난 댄서이자 배우, 그리고 수영 선수로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17세 때 청소년 수영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웨일스 문화축제의 한 대회에서는 2위를 기록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시드니 공과대학교에서 스포츠 비즈니스를 전공한 릴리는 학문적 성취뿐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뛰어난 리더십과 따뜻한 성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대학 재학 중 릴리는 학업과 병행하며 세인트 앤드류 학교에서 시간제 수구 코치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3년간 이어오며 그녀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교육 방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스포츠의 본질과 팀워크의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릴리는 학생들의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세심하게 돌보며 인내심과 따뜻함으로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학생들이 팀워크와 불굴의 의지를 배우게 했고, 이는 대회에서의 좋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릴리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 역시 그녀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함께 일하기에 편안한 동료이자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탁월한 체육 코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뛰어나고 사랑받던 젊은 여성의 삶이 비극적으로 끝난 그날 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경찰과 사람들에게 깊은 숙제로 남겨졌습니다. 릴리는 시드니 남부의 세인트 서시 지역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집안에서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부모와의 관계도 매우 돈독했습니다. 사건 당일 릴리가 평소처럼 퇴근한 뒤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일과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부모는 릴리가 밤늦게까지 외출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릴리와 연락이 닿지 않자 부모는 불안감을 느꼈고 다음 날 아침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성인이 가끔 외박을 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일이 흔하다며 부모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릴리의 부모는 평소 딸의 생활 패턴과 전혀 맞지 않는 이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일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경찰서를 방문해 실종 신고를 접수하며 딸이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날 아침 부모는 경찰로부터 학교에서 릴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비극적인 소식에 부모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고 릴리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 오열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비통한 슬픔 속에서도 부모는 딸을 죽인 범인을 반드시 법의 심판에 넘기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릴리의 부모는 경찰에게 딸이 약 5주 전부터 세인트 앤드류 학교에서 하키 코치로 근무하는 폴 타이슨과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릴리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며 그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릴리는 갑작스럽게 폴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간에 다소 심각한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릴리는 이별 후 한동안 우울한 모습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평정심을 되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릴리의 절친 친구는 그녀와 폴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로 릴리가 왜 폴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는지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에 따르면 릴리는 며칠 전 퇴근 후 평소와 달리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교 근처에서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폴이 한 여성과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릴리는 그 자리를 목격했을 때 순간적인 충격에 몸이 굳었지만 그 자리에서 따지거나 질문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온 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자신과 폴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릴리는 폴에게 전화를 걸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처음에 폴은 릴리의 말을 믿지 못한 듯 놀랐지만 곧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그 여성은 단지 오래된 친구일 뿐이라며 자신이 절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폴은 릴리를 잃고 싶지 않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미안하다고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릴리는 그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폴의 행동이 자신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관계를 완전히 끊기보다는 잠시 거리를 두겠다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별을 결심한 상태였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릴리는 친구에게 그날 밤 모든 일을 털어놓으며 자신이 느꼈던 실망감과 고통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신뢰를 잃은 관계를 더 이어가는 것은 내 자존감과 시간 모두를 낭비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자신의 결정을 굳혔습니다. 친구는 릴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친구로서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녀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착적인 태도와 반복되는 설득 시도로 인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릴리는 친구에게 내가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폴이 계속 나를 붙잡으려 할 것 같다며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릴리는 평소 가장 믿고 의지하던 친구를 불러내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릴리는 하룻밤 동안 고민을 거듭하며 폴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는 릴리의 결정을 지지하며 긴 아픔보다는 단기간의 고통이 훨씬 낫다고 위로했습니다. 친구는 릴리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녀를 응원했지만 릴리가 이 결심으로 인해 얼마나 더 큰 위기에 놓이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릴리와 폴의 관계는 소문과 억측으로 뒤덮였고 이는 수사에도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친구는 릴리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사건의 세부 사항을 비공개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릴리와 폴의 관계에 대해 경찰에 정확히 설명하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폴의 친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며 릴리가 폴을 배신하고 다른 남성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폴의 친구는 폴이 릴리의 행동에 깊이 상처받았으며 오히려 폴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며 폴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과 관련 증거들은 사건이 단순한 충동적 행동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행위일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폴이 사건 당일 밤 8시 47분에 차량을 타고 시드니의 다이아몬드 베이 보호구역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물건을 들고 한적한 길을 걷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목격자는 그가 어떤 물체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쓰레기통에서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물건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교 체육관에 있던 물건과 동일한 종류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폴은 사건 당일 차량을 사전에 대여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은 그가 다이아몬드 베이 보호구역으로 이동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폴은 사건 이후 2시간 동안 한적한 거리 모퉁이에 차를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보며 누구에게 전화를 걸 듯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자정에 가까워지자 그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짧게 통화를 했지만 이내 전화를 끊고 차를 몰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경찰이 주목한 점은 바로 이 시간대에 긴급 호출센터로 익명의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익명 신고 전화를 추적한 결과 전화를 건 위치가 폴이 머물렀던 곳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를 통해 폴이 사용했던 차량을 확인했으며 차량 번호를 통해 지역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된 차량임을 알아냈습니다. 이 렌터카 업체는 폴의 거주지 근처에 위치해 있었으며 폴은 사건이 발생한 수요일 아침에 이 차량을 빌렸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폴은 차량을 빌린 후 특정 도구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학교 체육관에 보관된 물품과 구매한 도구를 비교한 결과 해당 물품이 의도적으로 변경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사건과 관련된 도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로 보였으며 학교 보관실에 있던 도구는 평소 사용 빈도가 낮아 이러한 변경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건이 즉흥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행동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차량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 도구를 구매하며 이를 은폐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폴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며 전국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익명 전화를 추적한 경찰은 폴이 사용한 차량을 시드니 동부 다이아몬드 베이 보호구역의 주차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주변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으며 주차장에서
약 2km 떨어진 절벽 근처에서 폴의 소지품이 든 버려진 배낭을 발견했습니다. 배낭 안에는 폴의 신분증과 개인 물품들이 들어있어 그가 이곳에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절벽은 태평양을 마주한 웅장한 절벽지대로 지형이 가파르고 위험해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바 있었습니다. 경찰은 폴이 이곳에서 더 많은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범위를 좁혔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지형이 험하고 접근이 어려워 수색 작업이 크게 지연되었습니다. 경찰은 한때 폴이 일부러 절벽으로 경찰의 주의를 끌어 시간을 벌고 다른 곳으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러한 가능성은 점차 낮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수색 작업 끝에 절벽 주변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수색팀은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10월 27일 아침, 어둠이 걷히고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절벽 아래에서 수색팀장은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다를 유심히 살피다 파도 속에서 떠오르는 인간의 형체를 목격했습니다. 수색팀은 접근 장비가 부족해 곧바로 구조팀을 요청했습니다. 구조팀은 익숙한 기술로 작업을 시작했고 헬리콥터를 동원해 해안선에 접근했습니다. 일부 구조대원들은 방수복을 착용하고 바위 틈을 탐색하며 발견된 시신에 접근했습니다. 시신은 물에 오래 잠겨 있어 신원을 즉시 확인하기는 어려웠으나 유품과 법의학적 분석을 통해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전국적으로 수배된 폴 타이스님을 확인했습니다. 법의학 조사 결과 시신은 익사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망 시점은 릴리 사건 발생 후 약 24시간이 지난 시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발견된 물품들은 폴의 소유임이 확인되었고 경찰은 그가 절벽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사건의 흐름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폴의 마지막 행적은 비극적이었지만 경찰은 이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복원하고 남겨진 단서들을 바탕으로 진실에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호주 법의학 심리학자인 왓슨 멀로 박사는 사건에 대해 심층 분석하며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심각한 불안정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폴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며 과도한 통제 욕구와 불안정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폴은 사건의 시간, 장소, 도구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분노에 의한 폭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신만의 논리에 따라 실행된 범죄 행위입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릴리의 이별 통보는 폴에게 큰 심리적 충격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은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꼈고 이를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감정들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왓슨 박사의 결론입니다. 또한 왓슨 박사는 폴이 연애 관계에서 강한 통제 욕구를 보였으며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관계의 파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연인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며 관계가 끝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왓슨 박사는 이번 사건이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심리적 지원과 사전 개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라며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릴리의 장례식은 그녀가 졸업했던 학교에서 엄숙하게 치러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학교는 사건 이후 체육관의 화장실을 철거하고 도서관을 심리상담센터로 전환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릴리 사건 이후 호주 사회는 데이트 폭력 및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지역 사회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학교 내 상담 프로그램과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심리치료 서비스가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